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의 특별 편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청문회가 국회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임성근 사단장 청문회가 개최된 이래 최초로 이제 증인 선서를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문자가 또 딱 걸려버려서 뭐 이 문자에 대한 논란도 지금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청문회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 시점까지 뭐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대표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는 오전부터 현 시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 혹시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인상적인 장면이셨을까요? 뭐 전현희 의원 부상? 오전에 아니면 네. 국힘의 뭐 고군분투? 고군분투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요. 이 오늘 청문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열리게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근데 청원을 받자마자 너무 성급하게 만든 청문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청원은 뭐 이런저런 얘기, 특히 최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이 수사 무마를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예.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는 되게 여럿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살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또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증인, 비슷한 참고인이 나와서 같은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회가 굉장히 효능감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법사위가 무척 잘하곤 있지만 특히 21대에 비해서 주목할 만하지만 오늘 청문회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쉬움이 좀 도드라져 보인 건 국민의힘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내내 불법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뭐 불법 청문회는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요. 뭐 정청래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밝히거나 어떤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는 데 있지 않고 목적이 그냥 회방 놓는 게 목적인 것처럼 굴어서 하여튼 좀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그럼 총평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김종욱 행정관께서 해주시면. 저는 뭐 일단 오늘 정확히 확인된 건 임성근 사단장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명확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인 선서 이후에도 불구하고. 뭐 비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주고 싶은데 비번을 갖다가 까먹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핸드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번을 해서 줬을 때는 본인이 비번을 모른다? 저는 이건 좀 아예 그냥 까먹었나요? 일부러 비번이 안 풀릴 걸 알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면 저는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문자 문제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초청장 문제도 논란이 됐었죠. 뭐 예를 들면 진짜 증인의 신문이 있는 와중에 문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4명이로 초청장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나는 법적으로만 피해가면 된다라는 생각들. 근데 이걸 이제 윤성근 전 사단장이 이걸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가 좀 이 탄핵 청문회의 입장 그리고 의의를 정확히 아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거 계속 그 중심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이 이첩된 자료를 탈취하게 지시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소위 그 국방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탈취하라고 지시한 게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고리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집중적으로
탄핵 청문회의 성격에 맞게 좀 질문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세게 이 사실을 쫙 쪼갤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나와서 짜증이 좀 났을 것 같다 국민들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더 꼬이게 만드는 역할들 그다음에 땡깡 부리는 역할들을 주로 국민의힘이 한 것 같아서 참 이 전통과 역사는 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쪼개서 볼까요? 그러니까 그 오전 때 보면 전현희 의원이 일단 뭐 그 법사위장 바로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워낙에 많은 취재진과 당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지금까지 나온 주장은 위해를 입었다. 근데 이제 성명불상자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영상을 뭐 확인해 본 다음에 실제 누가 이제 그런 일을 벌였는지는 이제 명명백백히 밝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만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이 그럼요. 상해를 입히면 상해의 죄고요. 형법상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죄입니다. 거기다가 국회 선진화법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전현희 의원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제 얼굴도 상처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고의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전현희 의원이 방송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이 옛날에 그렇게 피켓 들지 말라고 난리를 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들고 이렇게 싸움도 아니 요새 국민의힘은 빠루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인터뷰가 어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영웅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권을 취소해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정의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군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장군, 말씀하시죠. 아니, 왜냐면 오늘 장군님이 도드라져 보이니까. 근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군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장군이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1사단장이 2사단장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관사에서 살거든요.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몸만 들어갑니다. 다 이미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좋겠죠. 좋겠죠.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또 공간에 공간병도 배치돼 있죠. 공간병의 종류도 여럿인데 이를테면 애들이 뭐 공부를 잘 못하거나 장군님의 자식들이 그러면은 뭐 소위 스펙 좋은 군인들 데려다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까지 합니다. 요리사 배치돼 있고요. 급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장관급 급여를 장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가 아름다운 건 물론이고요. 모든 걸 다 면세로 살 수 있어요. 비서진이 빵빵합니다. 참모들이 다 비서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도 이분들은 호국원이 아니라 현충원에 묻히고 매장 방식으로 묻히게 되는데 실평수 8평의 국립묘지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고 또 그 은퇴한 다음에 연금도 정말 아름다운 연금을 받거든요. 이런 대접을 해주는 까닭이 뭡니까? 이분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어쩌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의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전시가 되면 어떡하지? 또 군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잘 대접해주고 네가 정말 분명한 판단을 해라. 너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에게 부하들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고 또 국민의 목숨, 안전, 재산 이런 게 달려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좀 과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장군들에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그런데 지금 다른 군도 아니고 해병대가 그래도 군기가 엄정하다. 해병은 다른 군과 달리 뭐랄까 좀 병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해병은 지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기 이런 게 이게 병 기수예요. 그래서 해병대 장군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병대 장군이란 건 해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냥 해군 중에 해병이고 병은 자기들이 골라서 간 해병이다. 뭐 이런 전통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데
이런 자부심을 정말 상처를 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접을 앞으로 해줘도 되는지. 예. 국민의 혈세로 골프장 만들어서 그 골프장에서 로비나 하고 접대나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지. 예. 장군이 받는 대접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별 하나, 별 두 개, 이 별 세 개들의 네. 어떤 무게감, 이제 이런 거가 얼마나 이 그 책임감이나 또 국민들과 자기 부하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냥 임성근 사단장의 오늘 모습은 죄송한데 똥별 그 자체였다. 네. 똥별 중에 똥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비판해 주신 거예요. 똥별 문제를 떠나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예. 9월, 10월 달 두 달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골프장을 갔던 부분에 대해서 예. 장경태 의원인가요? 예. 어떤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답변하는 꼴이 뭐냐면 영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다. 골프를 치면서? 골프를 치는 와중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왔고 한미가 합동훈련을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골프를 쳐요. 끊임없이 골프를 쳐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하는 얘기가 골프를 치는 게 대비태세냐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아요. 저 그러면서 아니 이런 소위 해병대라고 얘기하면 귀신 잡는 뭐 해병대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아이고. 해병대만큼은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 주지 않겠지라고 뭐 해서 우리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과거에 일부러라도 해병대 가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영광이라고 생각했었고 어느 시점부터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은 진짜 군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 거기에 사단장이면 제가 볼 때 해병대 사령관 다음에 2명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영내에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골프 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프 치는 시간이 대부분 근무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낮에 하겠죠. 근데 필드가 뭐 야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네. 새벽에 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요? 일이 없나요? 또 정확히 모르겠는데 또 부부가 또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 동반으로. 부부 동반으로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대비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건가요? 가족과 함께 무슨 뭐 북한의 침공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질타를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이런 거 100%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영문에서 대기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가만히 있어. 끝까지 옹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임성근을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지금 뭐 하는 거냐? 임성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임성근을 지키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괜히 잘못 나섰다가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연한 분노이시고 당연한 급발진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지적하는 여당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혈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혈압 오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될 부모들, 예. 군대에 입대해야 될 청년들. 와, 어떤 상황에서는 저런 사람들 믿고 내가 목숨을 걸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럼요. 예. 저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인데 예. 대놓고 보여주는데 전 국민이 쳐다보는데도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도 그랬고 저번 청문회 때도 그랬고 이번 청문회 때도 그런데 저 군복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어깨에 짊어진 별 2개가 좀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어서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너무 실소 터지는 장면들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대상으로 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자, 일단 휴대전화가 공수처로 뭐 넘어갔다 한들 비밀번호가 자신은 그 내용을 비밀번호 알려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아무튼 국회 법사위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터졌거든요.
이게 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비상식적인 거죠. 본인은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네. 자기는 예를 들면 구명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네. 근데 그 핸드폰의 비번은 잊어버렸다. 아니, 예를 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번을, 그러니까 제가 좀 잊어버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줄 때 이미 비번을 길게 만들어 놓고 잊어버릴 작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잊어버리세요, 비번? 안 잃어버리죠. 저희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써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도 잊어버렸을래나? 예, 뭐 잊어버렸겠죠. 27짜리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해가지고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소위 이 구명 로비의 핵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위 임성 사단장의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통화 기록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 의원이 보이스톡으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열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 열심히 열었다고 얘기하지만 못 열다가 막판에 문제가 되니까는 다시 경찰에 맡겨가지고 그걸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사건은 진짜 총체적인 음모 덩어리로 가고 있고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별 2개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에요. 오찬혁 국장님, 근데 오전에는 증인 선서 안 했잖아요. 이번 처음으로 이제 청문회 나와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됐거든요. 오후에는 번복을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뭐 이종섭 신범철과 같은 선상에서 이제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되신 건데 그 마음 왜 바뀌었을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겠죠.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본인을 위해서라도 증인 선서하는 게 낫다. 라고 설득을 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마음에 뭐 변동이 있었을까요? 뭐 아닌 모습을 연출해보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선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으로 쓰일까봐. 그러니까 저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자기는 곧 수사 대상이 되고 물론 지금도 수사 대상입니다만 대상이 되고 곧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자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언술이긴 하지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서를 아주 부담 없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권력을 지닌 사람인데 어떤 권력이냐면 검찰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직전 검사였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 없이 선서하고요.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부담 없이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안이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선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수사해서 기소해줄 기관이 자기가 통제 가능한 기관이고 자기와 호흡을 같이 하고 이익을 같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거나 검사였던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선서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데서도 좀 서글픔을 느끼는 거죠. 군인도 서글프고 검사도 서글프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마음 줄 곳도 없고 마음 갈 데도 없습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어쩌면 아마 아까 이제 문자 문제인데요. 그 사촌인가요? 뭐 검사 현직 지청장을 했던 그 아마 12시 뭐 3분, 5분, 7분 이렇게 한 번 문자를 보냈고 2개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본인이 위중으로 걸릴까봐 오후에 정정을 한 게 있는데 그 문자 내용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렇게 해라. 증인 선서 한 다음에 얘기해도 문제 없다라고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뭔가 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요 내용 중에 장경태 의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갖다가 다 나왔어요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적 없다 점심시간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또 제가 또 확인했겠죠. 이거 위증이다. 그러니까 또 돌아오자마자 죄송합니다. 비굴하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좀 비겁하다 저건 몰랐을까요 아무리? 사촌 동생입니까? 사촌 동생입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고 이분은 광주 고검 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제 박균택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휴대폰 지금 쓰는 휴대폰도 보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흔쾌히 또 동의를 머뭇거리면서 하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가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주는 검사는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됩니다. 연락처 명단만 국회 쪽에 공개해 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서 공개 불가라고 하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까지 공개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력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가족이라 상관없다. 이건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현직 검사한테 이거를 물어봤다? 이 검사는 앞으로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저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게 변호인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법무참모가 되거나 하면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해충돌이고 자기 부하를 자기 사건에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검사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에게 검사의 직위를 주고 검사로서 월급을 주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일, 필요한 일을 시키라는 거지. 근무 시간에 자기 뭐 사촌형이나 뭐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제공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하면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럼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거를 뭐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듯이 하면서 점검하는 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뒤 상황이 다 한결같이 장군답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냥 얘기해서 아니, 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가 군인으로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잘 취약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러거나 하면 되는데 가족관계를 활용했다, 현직 검사다 하면 이건 엇나간 거죠. 근데 보면 저도 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검사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 16조에 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라는 게 있는데 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저희 여기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직무윤리에 걸리겠네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윤리 정도가 아니라 검사 윤리 강령에. 아니 강령 정도가 아니라 검찰청법에 보면요. 검사가 누구냐가 나와요. 뭐 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공직자와 달리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성근의 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 검사의 권한이 남용된 거네요. 그렇죠. 검사의 지식이든 검사의 시간이든 검사의 열정이든 이런 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검사면 안 되죠. 공익을 대표해야 될 사람이 임성근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전문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청문회도 모니터링 하고 있었을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문에 응하려면 계속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무 시간에 뭐 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검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탄핵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거거든요. 같은 편이고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런 사람 징계 안 할 때 쓰는 방법이 헌법적 안전장치가 바로 탄핵제도니까 탄핵 대상으로 검토해야 될 사람이네요. 근데 하여튼 사촌 형제들은 용감했다. 그 와중에도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심시간에 통화에 문자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의원이 오죽 화가 나면 저희가 정회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당신 사촌 동생을 도와주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지금 소위 증인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전혀 그 임성근도 마찬가지고 임성근의 사촌 동생도 마찬가지고 공사구분을 못하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공사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정부의 특징 같아요. 공사구분. 아니 그리고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검사는 겁이 없죠. 대통령이 겁 없죠. 본인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대통령이 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사가 소위 이제 임명권자에 대해서
겁도 없다 대통령이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가 있으니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 검사들 앉아가지고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서 지금 와서 대통령까지 됐으니 예. 검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머리가 커가지고 국민을 뭐로 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 죽음 이후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검찰 권력이 얼마나 세냐면 집권 초기 몇 년의 대통령 권력 빼고는 제일 세다 라고 썼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집권 초기 몇 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내내 나를 누가 건드려, 우리를 누가 건드려, 어디다 대고 이런 제가 와 굉장히 놀라운 게 아까 무슨 뭐를 검토할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 사건을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위증교사를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한 3-4번 걸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몇 차례 걸쳐서 토탈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정확히 12번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 갈등하던 사람의 비서관,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굉장히 불편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좀 혹시 뭐 증언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5분에 한 번씩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위증교사가 돼요. 와,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공소장에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건 빼고 다른 얘기들만 넣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사는구나. 겁도 없구나.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상관없구나. 그냥 지금 괴롭히는 게 전부구나. 아니 그것만인 거 아니에요. 리오남 것도 그런 건 아닙니까? 리오남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70만 달러를 마닐라에서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공판에서 이 사람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수원지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 유전에서 들어갔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건데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사들이 그런 어떤 대통령이나 그 집권 여당의 어떤 타겟팅이 돼 있으면 그것을 어떤 끝까지 물어서 그를 유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는 의지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특수부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로 생각하느냐? 저는 국민들의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내가 물면 무조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와중에도 상식적인 검사라면 사춘형이 물어보면 그만하소.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나 검사해, 현직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한동훈 전 검사처럼 읽고 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말씀 주셨네. 진짜로. 공사 구분 확실히 하려면 딱 씹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하루 있다가나 밤 늦게나 청문회 다 끝난 다음에 형님 죄송하다고 제가 업무가 많아서 답변을 빨리 못했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만약 공직자라면. 그리고 이거 이제 이 검사 외사촌 동생이라고 알려진 이 검사도 전문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자기도 어쨌든 이제 이게 들키고 나서 딱 했으니까 먼저 다 공개해가지고 뭐 절대로 뭔가 오해할 만한 내용을 주고받은 건 없다라는 걸 뭐 알리고 싶었다는 마음인 건지 뭔지 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걸 왜 다 언론에 공개를 했을까 먼저. 본인이 이거 뭐 어쨌든 해당 검사가 문자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를 해준 거니까 이게 다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추하자면. 버꾸라지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리바이 사전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법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해서 지금 이거 공개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공개를 당연히 그렇겠죠. 상식적이라면. 어디 걸리면 명예훼손하고 모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법꾸라지 보고 법꾸라지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검사들은 나쁘다고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고. 제가 볼 때 기레기나 법꾸라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재판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 방송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이거는 뭐 지켜야 되니까. 법꾸라지가 법꾸라지라는 욕을 들어도 싼 건 이 공인의 수인 의무라고 그래서 참아야 될 의무가 또 있기도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튼 이 검사는 이번에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지난해 8월 2일이었습니다. 8월 2일 전후로 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 경북경찰의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했을 그 8월 2일 전후로도 임 전 사단장하고 요 검사는 여러 차례 통화를 8월 1일, 8월 2일 아마 이렇게 서너 번씩인가 하루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기억 검사라고 일단 언론에 나오는데 이제 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오니까 아무튼 법률적인 자문을 아무튼 친척 동생을 통해서 받은 걸로 보여지고, 다만 오늘 청문회 상황에서 이게 걸렸지만 이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리고 정식 법률 대리인도 아니고 해당 시간에 문자를 받았다가 걸렸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정말 이 임성근이라는 인물은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장면들을 많이 남긴다라는 생각이 찍혔나 보네요. 찍혀가지고 찍혀서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저 얘기를 했고요. 저는 사촌 동생 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그거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너무 딱딱해.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너무... 그리고 해병 몇 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좀 딱딱해져. 사촌 동생을 창익이거나 아니면 오창익 이렇게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모 아들 뭐 동명이인이 많다면 이렇게 가는 거지. 저거를 저렇게 하나. 그리고 저장 자체를 그렇잖아요. 해병 몇 기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보통 사촌 동생이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얘기한다면 사촌 동생이 맞겠구나 생각할 텐데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임성근 사촌형 저렇게도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있을 수 있고요. 검사가 저장한 거니까. 검사가 저장한 거. 검사가 임성근 사촌형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저렇게 저장을 안 해놨다가 공개하려고 하니까 뭐 빠르게 이름을 바꿔서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만 연락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연락을 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만약에 한 사이라고 전제한다면 저는 이걸 왜 먼저 공개했을까를 대충 유추해 보건데, 이 문제에서 이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법적 조언을 과거에 주고받았고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 제기를 야당 쪽에서 하거나 하면 실제 수사 대상이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좀 사전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와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8월 1일 날 통화를 했다면 만약에요? 8월 2일 2일 이제. 그러니까 8월 1일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회수가 8월 2일 날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전후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결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8월 2일 날 쫙 이 속전속결로 벌어져가지고 엎어지는 상황이고 그 전에 임성근 입장에서 자기를 구명하려면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기일이. 오늘부터 임성근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8월 2일 날 이첩이 결정됐는데 8월 2일 날 둘이 얘기했다는 건 구명의 방법들을 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두 사람과 지금 얘기가 되고 이정호 그다음에 송모 씨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8월 2일 날 아침부터 벌어집니다. 강의구하고 임기훈하고 통화가 맨 처음에 오전 8시 몇 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6통화를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이제 제가 2통화인 걸 하고 그 2통화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7070 그건 7월 31일이죠. 그 이후에 또 그 대통령이 저기 누구죠? 저기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또 세 차례 걸쳐 통화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1일 날 통화했다면 그게 어떤 내용인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검사하고 통화하는 내용 자체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구명하는 방법이겠죠? 좀 그렇다면 8월 1일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8월 1일 날 소위 저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 8월 2일부터 실질적인 작전이 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보신 분들이 혹시나 또 찾아보시기 불편하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8월 2일 전후에도 이 기억 검사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기간은 이제 통신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신 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하고 이 사촌 동생인 기억 검사는 총 14차례 전화를 걸고요. 도합 한 번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임 전 사단장이
이 기억 검사에게 보낸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 검사 역시 임 전 사령관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총 14차례 전화 통화가 있고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에서 이 사촌동에서 간 문자가 1번, 그리고 기억 검사가 임 전 사령관한테 먼저 전화를 건 게 5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요거는 아마 오늘 이후에 더 자세한 보도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문자가 걸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임성근 사단장이 모른다라는 골프 모임, 골프 초대, 자기 명의로 초청장 보낸 거, 그게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살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처음에는 좀 뭐랄까 속 시원하게 뭔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드러내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런 장면이 계속 노출된다는 건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제 재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소송장 문제는 이종호 씨 때문에 걸려있는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랑은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본인의 명의로 갔던 초청장이 한 20여 명 정도의 재계 이런데 네. 인물을 불렀는데, 본인 얘기는 자기는 포항 지역에 있는 지인만 부른 줄 알았다. 그 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예. 내가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에서 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대요. 예를 들면 한 100여 명이 넘는 행사라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20여 명 정도를 부르는 행사인데 행사 명의자가 누군지 체크를 안 한다? 예.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숨기고 싶은 건 이종호 씨와의 일면식도 없다라고 하는. 예. 이 내용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렇죠. 예. 그 순간. 가까이서 봤겠죠.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 행사에 같이 했었으면. 이것도 아마 앞으로 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임 장군이 2분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또 장군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응? 예. 임기훈. 임기훈. 예. 임기훈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다가 이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가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상력이 놀라워요. 뭔 얘기냐면 국방대학교 총장은 여태까지 다 소장했어요. 별들. 네. 해병대 사령관이 여태까지 다 별셋이었는데 별넷을 만들어준다.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어둠의 세력 같은 사람들이. 예. 근데 임기훈 씨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대통령실에 국방비서관으로 있다가, 보좌관 아니라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왔는데 총장 자리를 별둘에서 별셋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가요. 이건 대통령의 작품인지 또 누구의 작품인지 본인이 하긴 좀 어렵죠. 본인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야, 이런 영전이 있습니까? 이런 보직 관리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했다고 하면은 정말 이종호 말대로 해병대의 별 4개짜리가 그대로 생겨서 실제 임성근을 올려줬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 이 문제가 최수근 해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에요. 이게 상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별 2개짜리를 별 3개짜리로 승진시킨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별 4개를 만들어요.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리, 그러니까 청와대 보좌관을 대통령실 보좌관을 지금 차관으로 막 내려보내잖아요. 몰려보내는지 내려보내는지 그게 벌써 1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몇 명 했냐면 4명이고 여긴 14명이고 이런 식으로 매우 이례적인 인사들을 해요. 인사 잔치를 하는 거죠. 그건 좋은데 그건 차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차관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잖아요. 문제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소장인데 그걸 갑자기 임기훈을 위해서 중장, 별셋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공직에 계셔보죠. 임성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에 의하면 해병대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3개짜리였으니까. 근데 그게 올해 4월달인가요? 4개짜리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내년에 4개짜리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카톡에 나오는 얘기는 성근이는 말이야 3개, 4개를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사 내용 자체가 정보가 흘러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사는 누가 하느냐?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 자체들은 대통령실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건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야, 아니 임기훈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별둘에서 별셋으로 단박에 영전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은 거죠. 저는 임기훈이라는 인물이 이 지금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훈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총 이렇게 보면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고,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박정훈의 항명 혐의 재판권이, 그게 세 갈래로 저는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에는 뭐 지금 수사는 이루어지고, 뭐 물론 뭐 동의할 수 없지만 최종 결론이 경북청에서 뭐 났고 이런 거는 뭐 저는 이제 사실 그 대목은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 보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외압인 것인데 그것까지 올라가서 수사를 하려면 임기훈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기훈은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는데 강제 수사나 조사가 안 들어갔어요. 임기훈만 안 들어갔어요. 이건 지금 이거 팩트예요. 근데 임기훈이 입을 열어야 이게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주셨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임기훈이 안 걸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그게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든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건 누구건 간에 대통령이 군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거나 경로하거나 역정을 내면 뭐 누구에게 역정을 내면 부인에게 역정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럼 국방비서관이 가장 확실한 키거든요. 소위 키맨이죠. 그러니까 저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별셋으로 영전시킨 거 아닌가, 일종의 입막음용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터무니없는 거라고 좀 알려주세요,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음해다, 모략이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전시켜줬으니까 일단은 너는 우리랑 같은 운명 공동체, 그리고 입을 열면 우리가 다 죽는 거니까. 아니, 이제 대부분 다 연결됐어요. 뭐 그렇긴 한 사람은 좀 국회의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고. 신범철. 신범철, 신범철, 임종득 또. 이 사건과 연결된 사람들은 다 승진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했죠. 원래 이쪽에 있으면 다 승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라인이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라인을 통해서 국방부가 돌아간다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건을 갖다 무마하는 형태를 통해서 경북경찰청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로 연락이 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경북청으로 왔고 그래서 수사심의위 말도 안 되는 일. 오늘 이거 위원장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한 적은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 보증하겠습니까? 보증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본 건 경찰에서 내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내온 자료만 가지고 말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찰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으면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오는 걸 그대로 100%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북경찰청은. 그걸 달리한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북경찰청에는. 누군가 그 양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통화했었던 울먹였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죠. 실무자. 실무자들은 그래도 뭐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스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려가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부릅니다. 왜요? 전 싫은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따지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뭐 진보 매체 사회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거기도 맞죠. 대안가지고 시켜줬더니 쓴소리만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전부 말랑말랑한 사람들로 해요. 이게 또 명예훼손이겠죠. 그렇지 않은 근거를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경찰이 그전에 내무부의 치안본부였잖아요. 91년에 이제 경찰청으로 독립합니다. 그때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경찰위원회가 사실은 경찰청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심의 기능을 가져요. 이를테면 새로운 경찰청장이 내정됐잖아요. 조지호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경찰청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게 경찰위원회예요. 예. 근데 거꾸로예요. 청와대에서 그냥 대통령실에 정하면 예. 여기는 통법부예요. 그냥 언제든지 가서 한번 인사만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명 근무하는데 예. 상임위원은 100% 여태까지 다 경찰관이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경찰이 편하게 일하는데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에요.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 국민들 보고 당신들 적당히 그냥 우리가 절차는 밟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말고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게 그 수사가 공정하다, 바르다, 정말 치열한 논리구사 법리를 통과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위촉한 자문기구를 통과했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뭔가 이게 새로운 진실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말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것처럼 그래서 과실치사 사건에서 임성근 장군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시도 안 했고 지도만 했다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박정훈 대령처럼 정말 몹쓸 보복을 당하고 예. 이게 최상병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경북지방경찰청장이건 간에 예. 그 사람이 무슨 국방비서관이건 뭐 해병 사단장이건 누구든 간에 이렇게 어떻게 한결같이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오늘 되게 이제 무서운 논리를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월권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 불복종 문제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제기하는 내용들 국민의힘은 다 일관돼요. 하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다. 제가 볼 때 다 조잡하는데 불법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웃기는 소리예요. 정청래 위원장 얘기가 맞는 거죠. 당신들 여기 왜 들어왔어? 불법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불법에 동조하는 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런 지시의 내용이 없었다고 본인도 얘기하지 않느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했냐? 아니 청와대 아니죠. 지금 용산에서 그런 얘기 했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임성근 빼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누구누구 특정해서 빼는 게 아닌 팀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수사냐, 조사냐,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이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걸 잠깐 이첩을 보류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말 안 들은 거 아니냐, 명령 불복종 아니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이겨보겠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의 한 20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매우 무도한 거죠. 저도 완벽하게 동의하는 바이고 사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실제 그게 통과된 게 시점이 얼마 안 돼서 예전에 그 군법을 이해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군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민간이 수사를 해?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개정안과 관련돼서 법률가들끼리도 물론 논쟁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50번 100보 양보를 해보더라도 원래 본 취지가 어떠한 건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 나와서 몇 번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어이없는 지적이었어요. 오늘도 유상범 간사가 주로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박정훈 당신이 그걸 왜 건드리냐.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 얘기죠. 수사권이 있냐 없냐 그걸 왜 건드리냐. 이제 아는 즉시 딱 바로 신속하게 이첩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왜 건드리냐고 얘기하면서 이걸 또 그 논의를 하는데 딱 그거 같아요. 이거를 박정훈이 월권했다라는 걸 믿고 싶어하는 그 20%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 근데 그 개정안을 만든 의원의 취지가 뭐였냐면 아니 뭘 기본적인 걸 챙겨서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군사법원이 있는데 전시와 평시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전시는 뭔가 군사법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뭔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데 평시에 왜 군사법원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군인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은 판사긴 하지만 사단장의 법무참모인 거예요.
그 자기 부하 중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형사 소출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사단장님 뜻에 어긋나는 재판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판 결과가 나와서 아주 나쁜 범죄자다. 징역 20년을 쳐도 사단장님이 또 깎아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군사법원법의 요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많은 군 의문사가 양산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너무너무 발전했는데 전두환 때는요. 1년에 군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죽었어요. 이게 비전투 손실이라는 거친 말로 이야기하는데 사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지난번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막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얼차례라고. 사실 가혹행위를 했거든요. 20살 청년도요. 막 이게 선착순이라고 해서 저 멀리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20km짜리 메고 이렇게 계속 뛰면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고 호흡 조절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20살도 죽어요.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가혹행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명의 다해서 죽은 거로 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군 의문사 사건들이 쌓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위원회가 활동할 정도로 많이 쌓였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아무리 분단국가고 아무리 군의 역할이 중요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평시에 군사법원을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예. 군에서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성범죄, 예. 상관이라고 여군을 막 몹쓸 짓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죽은 목숨의 사건, 목숨 걸린 사건만은 수사권을 없도록 하자. 그래서 박정원 대령이 헌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경찰인데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건 맞아요. 예. 그럼 왜 했냐? 당신은 권한도 없는데 왜 했냐면 기초조사는 해야 돼요. 입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입건. 그러니까 입건 전 조사라고 하는데 옛날에 내사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사라는 말을 요새 안 써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처럼 이걸 주도하거나 쭉 현안을 따라간 사람은 아는데 유아무개 뭐 간사처럼 상범형 이렇게 현안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잘 아세요? 아니요. 옛날 저 나이 많으면 그냥 형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공부 잘했대잖아요. 예, 유상범 공부 잘했죠. 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잘하고 정청래 위원장한테 그러네.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웃긴 얘기인데 오늘 또 나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위원장한테 또 누가 또 얘기했어요. 제가 의원 기억이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아무튼 그 공부라는 게 옛날에 대학 시절 공부인지 고3 때 공부인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 수사단에서는 입건 전 조사, 옛날에 내사라고 부르는 걸 해가지고 그 개요를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사권이 없어요. 예. 근데 기초조사를 해야 될, 입건 전 조사를 해야 될 책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으로 수사권. 예. 권한은 없는데 책무는 있는 상태예요. 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서 민간 경찰이 잘 수사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진행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윽박질러야 됩니까? 윽박질만도 하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꼬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박정원 수사단장 같은 인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외압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그대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명령 체계를 작동을 시킨 건데 갑자기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의롭고 의인이지만 권력을 작동시키는 입장에서는 뭐가 완전히 지금 삐뚤어진 인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돌출 변수.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검사 DNA, 검찰총장, 지검장 DNA로는 시켰으면 까라면 깠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켰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군인인데 내가 통수권자인데 이거를 까란다고 안 깠다고? 이건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입장에서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공적인 거고 최혜병이나 최혜병 유가족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중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억누르고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집단의 권력과 생명을 지키면서 정의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에서 만약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진다면 많은 국민들은 절망할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좀 답답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좀 빵 뚫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안 뚫리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오늘도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빌드업 하나 본데? 빌드업 하나 본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뭐 물어보면 빌드업을 막 해서 한 번 빵 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 이런 말씀이 이게 뭐 이제 있는 거죠. 그래도 뭐 하나마나한 청문회라고 뭐 폄하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저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 결과가 언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 항명죄가 유죄로 이제 결론이 나서 그런 슬픈 결론이나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된다면 전 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민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거 법대로 아니 왜 우리가 다 이민을 가? 아니 솔직히 이거 몇 사람만 솎아내면 되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이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대로 아니 심지어 저는 지금 오차익 국장님이 아까 되게 그 성실하게 설명해 주셨고 너무 이해 쉽게 해주셨지만 저 50번 100번 양보했어요. 그거 시킨 사람 장관이고요, 대통령이고요. 시킨 대로 했는데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한 사람을 거의 무슨 뭐 집단 항명에 수개였다가 항명죄로 그것도 좀 낮췄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진짜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렸다? 이러면 이 나라에 살 이유가 없죠.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이 군인을 이런 식으로 그냥 깔아 뭉개버리면 이 나라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거의 1년 동안 박 대령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직무배제 상태고 정말 뭐 창고 비슷한데 뭐 그렇죠? 컴퓨터 하나 안 주고 책상 위에다가 볼펜 하나 줬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급여도 수당이랑 이런 게 일체 없을 거고 그리고 일도 없고 근데 출근은 해야 되고 저 출근 난리 나겠죠. 그거 가지고 때는. 네네. 그건 이제 징계의 건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규근 의원이나 몇 사람, 뭐 이성윤 저 의원도 있고 몇 사람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지낼 걸. 인간이 우리 우리 공동체가 그게 아니다. 당신이 버텨줘서 우리 젊은이의 죽음이 그래도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의미가 있어졌다. 그래서 최상배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령님만은 좀 어떻게 니들이 좀 사람이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또 검사들은 이런 태도가 있어요. 예전에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언제나 하위 파트너였어요. 그러니까 헌병, 군사경찰도 수사단도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봤을 땐 저 밑에 있는 하위 파트너. 지휘의 대상. 네네. 지금은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배어서 더 기분 나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전 대통령이 그 상황을 쿠데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집단항명의 수개까지 적용된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대고 나한테. 내가 통수권자인데 군 통수권자인데 너 따위가 개기는 거야? 이거는 항명이지. 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뭐 이제 과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댓글 중에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두 번째 그 정도 상황이면 시위 나가서 다 때려 부셔야죠. 뭐하러 이민을 갑니까? 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뭐 이런 말씀 주시니까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결론은 안 나올 거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민 가지 마시고 다 함께 때려 부시자고 제가 일단 동조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분 중에 그 영전했던 분은 아마 한 분 더 있죠. 주진우 검사인데 주진우는 어쨌든 좋은 자리 받아서 국회의원 됐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지였고 알고 보니까 이번에 800-7070으로 전화를 했었네? 라는 게 오늘 또 드러났고 그리고 10분 뒤에 그 해당 인물이 이종섭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누구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스픽스에서 예. 한번 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좀 예.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어차피 재판이라는 게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뭐 사실입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원희룡 비서관하고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예. 원희룡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비서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기사를 보면 직접 원희룡에게 대통령이 예.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다 나온 거니까 예. 비서관 전화를 통해서 아마 직접 전화를 했었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 건, 그 순살 아파트 건, 예. 철근 없는 아파트 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조태용 국가안보 실장. 지금 이제 국정원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쭈루룩 3명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예. 직전이 원희룡 비서관하고 예. 비서관 전화로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통화를 했으면 이 전화를 누가 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면 예. 이 정도 내용의 진술과 예. 구체적인 통화 목록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대통령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판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예. 모르겠는데 네. 전 그걸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진술을 따라가면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 전화입니까? 국토부 장관 비서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장관 비서하고 통화합니까? 설득력 있어요. 일단 인정. 근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아니면 통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 박사님 말씀처럼 비서관 전화였지만 바로 장관하고 통화하는 그거라면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행비서거나 뭐 전화기가 뭐 여러 개가 있거나 또는 뭐 당장 장관이 걸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성미 급한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야 연결시켜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누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누가 옆에서 눌러주겠죠. 비서를 통해서 뭐 원희룡이 받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비서를 통해서 연결했을 가능성 수행비서 예. 굉장히 높잖아요. 예.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대통령이 아니다. 에?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말... 또 44초 통화했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해서 기억 안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의심이 들고요. 예. 7070이에요. 예. 국가 기밀이라고 칩시다. 예.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7070이 뭔지에 대해서. 알죠.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럼 대통령 경호처에서 전화가 왔다는 건 예. 비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경호처에서 전화가 왜 옵니까? 법률비서관한테. 아니면 그 전화가 계속 왔거나. 예. 그럼 그 전화를 기억 못한다? 대통령이 엄청 총애했나? 너무 자주 전화했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대선 후보 때는 매우 스마트한 인물이다. 예. 누가요? 주진우가 그 서초동 뭐 이러면서 막 나왔었거든요. 네. 뭐 스마트하게 개풀이면 스마트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진짜 예. 검사 앞으로 제가 검사 누구 옆에 일단 친구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없어요. 네, 저 검사 여태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이번에 사실 저희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오늘 이 방송 시작하면서 오전과 오후 이제 청문회에 나온 이제 여러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이런 발언들이나 장면들을 토대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지난 청문회 때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밀도 있고 왜냐면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더 이 뭔가 이제 더 핵심들이 좀 희석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얘기가 많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근데 두 분 이러실 줄 알았어요. 이러실 줄 알았고 저희 제작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달라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안보상이고 기밀이라 가지고 대통령과 얘기한 건 밝힐 수 없다. 임기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종석도 그랬어요. 이종석. 예, 이종석도 그랬고요. 800-7070으로 실제 전화한 주진우 같은 인물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혀달라고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건 답답한데요. 답답한데 하지만 소득이 없었던 청문회는 아니고 우리가 오늘 정리해보면 주진우 같은 사람은 이미 의원 신분이어가지고 영전을 한 거고 임기훈 같은 사람 영전했다고 하는데 밝힐 수 없다고 하죠. 핵심적인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기훈 같은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관련 내용들이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도 해보시면서 그런 청문회 이제 저녁 이제 후반부 쪽에 뭐가 또 터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서로 혼미할 때. 혼미하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서로 윽박지르다가 불끈해가지고 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저녁 청문회도 한번 지켜봐 주시라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하나는 예.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음 그럼... 주 금요일에 일종의 오픈 게임, 본 게임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주를 준비하는 뭐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이번 청문회가 좀 빨리 준비된 측면이 있어요. 약간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약 서두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 청문회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탄핵 사유가 있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은 매우 유의했던 게 최혜병 사건 1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1주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답답한 측면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그들의 일관된 침묵 또는 그들의 일관된 무응답은 어찌 보면 그 전화통화의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준 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남아있는 건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김 박사님 말씀대로 최상병 일축인데 국회에서 기껏하는 게 뭐 공수처 가가지고 뭐라고 했다더라.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것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가족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증인 참고인에게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하는 말 그리고 당신들의 태도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최상병 어머니 아버지도 지켜보고 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예, 마무리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임성근이라는 사람은요. 일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내지는 이제 핵심 피의자가 되었으니까 핵심 피의자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문자라든지 공개된 문자라든지 검사 사촌 동생에게 연락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다라는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런 행동들을 보아했을 때 이분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상상 이상의 인물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미 여러 번 징계 위기도 피하고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골프를 치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뭐 이제 군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아깝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 똥별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뭐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고 국민들에게 이런 장면들이 또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청문회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만한 청문회는 아니었다라고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 제가 보니까요. 청문회장 밖에서는 몸싸움, 안에서는 말싸움, 너나 늘 실망스러운 국회 이런 거 기사 많아요. 예,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필요했고 이 위법적이지 않은 청문회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해병 1주기에 보내드린 특별 편성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오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 애써주셨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함께해 주셨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